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원자력 이슈 포럼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원자력 이슈 포럼은요, 탄소 중립을 향한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린 수소, 수소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 번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원자력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세 번째, 해상교통의 탄소. 이거 어떻게 원자력이 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서 카이스트의 이정익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박 운송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인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원자력 발전을 좀 더 이 탄소 중립 위해서 이용한다면은 그 해상 마운트 바시선 같은 데 띄워서 우리가 공부할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주제를 놓고서 이정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정익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도 요즘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제 학기 말도 다가오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러면은 해상 교통의 탄소 이 원자력이 어떻게 줄여주냐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정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해양이랑 해운, 특히 해양을 통한 저희들 교통, 그 다음에 물류 이동이 사실은 제일 키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전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무역의 사실 거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점점 글로벌 시대가 이제 점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사실은 연평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 해상 운송이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이 해상 운송이 대부분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 이렇게 그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한 3%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3%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섹터에서 만약 그 탄소 중립을 이제 저희들이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해상 운송이 만약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은 또는 탈탄소를 하지 않으면은 2050년경에는 거의 17% 이상이 이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무역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입으로 저희 이제 국가가 유지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히 해상 운송에 저희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전 세계 해상 운송 배출량 중에 5%가량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에서 비면 1.7%밖에 안 되지만 해상 운송에서는 5%나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이 해상 운송에 탈탄소화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게 그 조선 해양 산업이 상당히 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 해양 산업 그 다음에 선박 해양 산업 그 다음에 이런 해운까지 모두 다 합쳐서 사실은 탈탄소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전체 해상 운송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그 기구가 이제 국제 해사기구가 되겠는데요. 국제 해사기구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008년의 60% 수준, 2050년에는 2008년의 30% 수준까지 지금 감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거의 지금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해도 10년 이내에 거의 6만 척 가까이 되는 배가 이 탄소에 기반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배가 돼야 되는 정도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지금 사실 이런 규제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탄소 기반하지 않은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 슬라이드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그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았던 선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이 되겠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가만 보면은 50년대 원자력 잠수함이 처음 진수되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 후에 사실은 NS 사바나라고 해서 미국에서 민간으로 사용하는 민간 해상 운송을 위해 만든 원자력 추진 선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그 최초의 핵분열 반응을 발견한 오토한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딴 오토한이라는 배가 있었고요. 1970년경에는 또 일본에서 무츠라고 하는 이런 원자력 추진 선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선박을 운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원자력 그 추진 기간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고급 기술이 현재도 고급 기술이 있다 보니까 선박의 운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타야 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화석연료와 경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그 미국과 독일, 일본 사례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민간에서 원자력 추진 선박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조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현재 한 10여 척 이상의 그 쇄빙선을 원자력 추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빙하가 많다 보니까 이 빙하에 갇혀도 스스로 그 승무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가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자력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런 그 민간 원자력 추진 선박은 대부분 다 북극해에서 지금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자력 추진 선박이 사실은 그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은 연료들 중에 가장 적용 경험이 풍부한 그 에너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검증된 이산화탄소 무배출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와 같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5대양 6대주 어디든 지금 사실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선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거의 그 화석 연료 기반의 그 선박에 비해서 항상 고속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연료가 사실은 그 연료를 저희들이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송을 할 수 있는 용량도 많아지고 더 큰 선박을 우리가 고속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이다 보니까 이런 고속 대용량 수송을 통한 물류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박도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런 그 수송 선박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런 대형화되는 선박이 지금 현재 선박과 동일한 속도로 사실 추진하는 것이 화석연료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이 점점점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자력 추진 선박을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 대부분 다 SMR 기술이 될 텐데요. 이런 SMR 기술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운전 인력 감소입니다. 이게 특히 그 해상 환경에서는 배 한 척당 들어가는 운전 인력이 숫자가 그 배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해야 되는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의 운전이 무인화되고 자동화되고 또는 자율운전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저는 아주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 자체의 추진 체계가 작지만은 그 원자력 추진 체계에 덧붙이는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최종 동력으로 바꾸는 그 전체 시스템을 소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더 경제성이 높게 만들어주고 운전성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형 기술들을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해야 이게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포텐셜을 저희들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몇 군데 해운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사실 원자력 추진 선박에 관심이 있지만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제 원자력 선박 규제가 사실은 상당히 이게 체계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뼈대만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공통 규범 같은 것이 없고 항구마다 이제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원자력 추진 선박을 건조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기술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건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규범이나 이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체계를 우리가 또 하나 만들지 않으면 원자력 추진 선박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그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의 해결료를 과연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런 그 국제적인 그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결국은 사용의 해결료를 만약 만들었을 때 이 사용의 해결료를 과연 어느 나라에 우리가 보관을 하거나 최종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해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이런 원자력 추진 선박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전체 해상 운송의 그 탈탄소, 그다음에 그 훨씬 더 그 고속으로 대물량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세계 그런 미래 사회가 나올 걸로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해양 SMR 또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은 폴라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해운 그 업체에서 그 LNG 캐리어를 북극해를 통과하는 잠수식 캐리어에 대해서 그 개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특히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자원이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가스나 석유 등이 사실은 많이 그 매장이 되어 있는 나라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천연자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 동력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천연자원을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송을 할 수 있는 잠수식 캐리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잠수식이 왜 좋냐면은 사실은 만약 그 해상으로 움직일 때는 빙하를 쇄빙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잠수를 해서 갈 거면 빙하를 모두 피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해상 환경에서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미 1960년대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스마트 원자로와 같은 큰 대형 큰 큰 소형 원자로 하는 게 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100메가와트급의 이런 원자로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컨테이너 중에 거의 가장 큰 그 대형 컨테이너선인 뭐 MV 바잔 같은 그런 그 컨테이너선을 만약 넣는다면은 싣는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엔진룸에 우리 스마트가 다 들어갈 정도로 이 선박 자체가 아주 대형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런 선박이 세빙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훨씬 더 많은 동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해상을 우리가 이 동일한 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해외에서도 사실은 그 빌 게이츠에서 이제 투자를 한 테라파워사가 영국의 이제 코어파워가 그다음에 사던 컴퍼니를 합쳐가지고 이제 해상 특히 선박 추진형 그 용융용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파워라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로살라모스의 국립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이런 그 납비스무스 냉각로를 적용을 해서 선박 추진형 원자로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박 추진형 원자로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러시아에서는 이 원자력 추진 세빙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 선박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상 운송의 탈탄소화의 원자력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SMR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SMR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이 해상 적용이 사실 되게 가장 먼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해양적인 특히 이 원자력 선박을 추진하는 데 쓰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특히 잠수함, 항공모함과 해서 군용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 기존에는 저희들이 경수로를 사용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까지 적용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기술이 이렇게 그 개발이 돼가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추진 동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우리가 육상형 발전만 알고 있는데 사실 해상 발전에 대해서 또는 이 연안 발전에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용 그 원자력인데 원자력 발전소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해상에 설치되고 해상에 이제 부유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형 발전소가 되겠죠. 이제 이런 형태의 해양 시스템과 결합된 원자력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전기술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같이 손잡고 개발하는 반디 60S라고 하는 이런 그 바지선에 탑재된 원자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자로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도서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이 이렇게 그 섬이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할 수가 없고 대부분 다 분산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산형 발전이 가능한 곳에는 사실은 해야 되는 곳에는 이런 해상형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력을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러시아에서는 KLT4S를 적용한 그런 그 바지선에 탑재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 바지 마운티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거의 완성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그 페벡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제 가서 발전을 해야 하는 건데 그 페벡시가 사실은 원래 내륙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노후화돼서 이제 셧다운을 하고 이제 그 디커미셔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상형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항구에 바로 그냥 이렇게 원자로를 지어서 바로 운송하는 게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서 전력 공급망을 까는 것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형 발전소를 이제 지어서 지금 현재
이미 시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중국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런 그 ACPR이라는 그런 그 소형 모듈 원전을 바지선에 탑재를 해가지고 연안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서해에서 이제 이걸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에서 발전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뭐 기존에는 원자력 추진이 그냥 원자력이 그냥 이렇게 선박 추진에만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동형 해양 발전소에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그 카이스트랑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같이 연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상형 스마트를 사실은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서 해상 설치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GBS라고 해서 Gravity Based Structure라고 그러는데요. 이 GBS는 이미 그 뭐 대형 LNG 해상기지 같은 거를 건설할 때,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대형 LNG 해상기지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방식은 똑같이 그 조선소 도크에서 다 그 해양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떼목처럼 이제 부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유를 해서 우리가 그 외부에서 선박이 이제 끌고 가가 토잉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이제 간 다음에 그 위치에서 다시 그 침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빈 곳을 이제 돌이나 물로 채워가지고 이제 침수를 시키게 되면 완전히 해상에 해저 바닥이 완전히 안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육상에 그 건설하는 건 똑같지만은 그냥 바다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를 사실 수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상당히 많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고, 이런 GBS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최대 APR 1400과 같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심지어 이렇게 저희들이 건조를 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사실 대우조선해양에서와 카이스트가 이렇게 같이 개발했던 기술이 사실은 이제 똘콘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또 만나가지고 GBS에 사용된 GBS를 이용을 한 용융용 원자로 설치 방식도 이제 지금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중에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그 SMR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DCNS사, 프랑스의 DCNS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잠수식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연안가에 설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이게 해결로 그러니까 재장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수리 같은 걸 다 부유시켜가지고 공장에 와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걸 하고 있고, 덴마크의 15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지선에 탑재하는 용융 원자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안가에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시스템이 지금 해양 환경에 상당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양 산업이 선박 해양 산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원자력보다 선박 해양 산업 랑 해외 원자력계가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교수님, 정말 좋은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가 해양 선박, 원자력 추진 해양 선박을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기술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해양 원자력 발전 플랜트 거기까지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더구나 또 끝으로 우리나라가 또 조선 산업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원자력 산업도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뭐 단독 일어나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최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최강 산업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여기다라는 또 그런 맺은말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는 사실은 이게 해양 추진, 원자력 추진 해양 선박이 민간용으로서는 60년대, 70년대 좀 개발돼서 운행까지 가다가 이제 중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세미나 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마도 뭐 경제성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뭐 원자력 선박에 대한 국제 규범 뭐 이런 것도 안 서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의 또 수요는 또 없었고 뭐 그 당시에 뭐 탄소 중립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군사용으로 뭐 원자력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 특히 뭐 핵 항공모함 같은 것들은 세계적으로 뭐 바다를 누비고 다니면서 뭐 잘 다니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갖다가. 그래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은 크게 뭐 사고 같은 거 난 것도 없고 안전의 문제가 이슈가 된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민수용으로 돼서 이제 민간 선박들이 컨테이너 선들이 원자력주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훨씬 더 양도 숫자도 많아지고
또 돌아다니는 운행 거리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뭐 우리 국민을 떠나서 세계 시민들이 이게 좀 더 안전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선박 추진용이 원자로 이것이 육상 원자로에 비해 가지고 네. 충분히 이게 안전성을 담보하고 할 수 있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군용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그 원자력이 많이 적용된 것이 군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빙선 같이 이렇게 좀 약간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른 산업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사고나 다른 군에서 뭐 사망 사고 같은 것이 잘 안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해군 쪽에서 뉴클리어 네이비 쪽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고급 인력만 들어가고 사실은 엄청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일들을 합니다. 뭐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민간 원자력 추진 선박을 할 때도 그 원자력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 그 고급 인력들이 거의 뭐 기존에 사실 배 그냥 화석연료 사용하면은 한뭐 10명, 20명만 타면 되는 배를 갖다가 한 거의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타는 배가 돼버리니까 사실 사람 숫자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운전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만약 사람이 많이 타서 안전성을 보이는 건 이미 기존의 원자력 해양 적용 경험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였는데 사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동일한 우리가 안전성을 갈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육상형 발전소에 얘기하는 뉴스케일과 같은 운전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동일한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달성하려면 사실은 피동 안전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SMR에서 얘기하는 혁신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인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동일한 안전성을 갈 수 있게 보이는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전성의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SMR의 안전성을 SMR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안전성을 갖다 개발시키는 그러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 선박 추진용에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또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추진되었던 그런 선박용 원자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또 뭐 군사용으로 기존의 원자로 형태라도 군사용으로도 많이 증명은 됐지만 사실 민간용은 훨씬 더 안전을 담보해야 되니까 그런 게 또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운영 인력도 좀 더 고급 기술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서 이렇게 좀 운영 능력을 줄이지만은 좀 더 고급 기술력을 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전성을 더 끌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또 해운에 근무하신 분들도 급여도 올라가니까 또 좋은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급 인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원자력 선박 이거 하면서 추진 선박 하면서 이제 화석 연료 대체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원자력 선박 빠르다고 그래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원자력 선박 빠르다.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 그 포클랜드에서 전쟁 났을 적에 영국에서 잠수함 보냈는데 핵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 보냈더니만 디젤 잠수함은 전쟁 다 끝난 다음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하고 돌아왔다. 원자력 잠수함은 빨리빨리 가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연 그런 효과도 상당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네네. 제가 아까 발표 중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런 탄소 중립 이슈가 나오기도 전부터 사실은 조선 해양 산업에서는 원자력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배가 대형화되고 고속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디젤 추진 엔진이라든지 가스터빈 엔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가려면 결국 원자력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선박 해양 업계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속화 대형화는 상당히 그 원자력 추진이 점점 필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탄소 중립의 효과까지 이제 저희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이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 다 연장선에 있는 건데 결국 배가 대형화가 돼서 어찌 보면 물리의 어떤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원자력 추진 선박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준다면은 전력 계통에서 기저버가 하는 것처럼 대형 선박이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이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상 환경에서 해주는 게 만약 가능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물류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포클랜드 전쟁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현재 상황이 이 탄소 그 배출권이 너무 이제 규제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선박 중에서도 그 대부분의 디젤 엔진을 전출력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절반 이하의 속도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탄소 배출에 의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력이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그 우주 개발을 하려면은 우주 발사체, 우주의 추진체도 원자력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뭐 화성까지 가는데 뭐 1년 뭐 이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자력 엔진을 쓰게 되면은 그 기간을 갖다가 상당히 뭐 절반까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우주 개발하는데도 원자력 추진체의 개발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다도 똑같군요. 이 바다도 네. 똑같이 원자력 추진체 없이는 아마도 계속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정익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 확장을 위해서도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 좀 파악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국제적인 규제 체제의 정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될 문제라든가 몇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있지만은 다 우리 인류가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전기차가 참 유행입니다.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상 수송은 전기차로 해가지고 탈탄소한다 하더라도 바다를 전기배로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죠? 길게는 한 달 넘게도 가는 거기다가 배터리를 다 싣고서 그걸 그 풍력을 달고 태양광을 달아서 바람 불 때는 가고 바람이 안 불면은 쓰고 뭐 낮에는 가고 밤에는 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청자 여러분 꼭 지켜봐 보시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도 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발전도 이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익 교수님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시리즈 원자력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 시리즈를 보시고서 많은 배움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